특별 전형에 부정 합격한 사례가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려대와 서울시립대 합격생 4명이 위조한 장애인 등록증을 낸 것으로 조사됐는데 입시 브로커 개입 가능성이 커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희생자가 가장 많이 나온 2층의 유리창을 왜 일찍 깨지 않았느냐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른바 백드래프트 현상 때문에 위험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화재 참사 책임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발화 원인과 함께 건물주와 관리인의 과실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천 화재 현장에 처음 도착했던 소방대원은 단 13명뿐이었습니다. 지역 소방 인력이 부족해 피해가 커진 것은 아닌지 실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짙은 안개 때문에 일어난 인천공항 항공기 무더기 지연 사태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성탄 연휴 여행객들이 공항에서 노숙을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에 대해 북한이 핵 억제력을 억척같이 다져나가겠다며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도발 예고를 담지 않아 대응 수위를 조절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가 유치원 입학 전쟁을 막기 위해 인터넷 추첨 사이트를 만들어 놓았지만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성탄 전날 밤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8시 뉴스는 고려대와 서울시립대 장애인 특별 전형에서 부정이 발생했다는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위조한 장애인 등록증을 제출해 합격했고 이 과정에 전문 브로커까지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까지 교육부가 적발한 장애인 특별전형 입시 부정 사례는 모두 4건입니다. 관련된 학생은 2013학년도와 2014학년 입시에 성공한 고려대 1명과 서울시립대 3명입니다. 모두 장애인이 아니면서도 시각장애인인 것처럼 위조한 증명서로 장애인 특별전형에 응시에 합격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장애인 증명서에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을 정교하게 넣는 방식입니다. 입시 전형에서 대학 측이 증명서 확인을 꼼꼼하게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인지하고 곧바로 입학 취소 절차 밟고 있고 교육부 절차와 무관하게 법적 조치 밟을 예정이고 수사기관 협조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증명서를 위조하는 과정에 교육 컨설팅 업체와 브로커가 깊숙이 개입한 걸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 부정 입학자 중 일부가 수능 시험을 치를 때 시험 시간을 일반 학생보다 1.5배 연장해주는 장애인 혜택도 받았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부정 입학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2013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의 장애인 특별전형 합격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SBS 이종훈입니다. 장애인 특별전형은 지원자가 적어서 미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입학 과정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 빈틈을 노려서 전문 브로커가 활개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상우 기자입니다. 2013년과 2014년 서울시립대 장애인 특별전형은 10명 모집 정원에 2회 연속 미달이었습니다. 전국 124개 대학이 지난해 대입해서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1,500여 명가량을 모집했지만 800여 명의 학생이 합격하는 데 그쳤습니다. 장애인 지원 자격을 갖추고 수능 최저학력 조건만 맞으면 합격할 수 있는 학교는 많은 데 비해 지원자는 적은 겁니다. 이렇다 보니 대학들은 그동안 장애인 전형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고 공문서 위조는 예상도 못했다는 반응입니다. 증명서를 위조해서 가져오려고는 상상도 못했죠. 농어촌 특별전형에 응시하려고 위장전입 수법을 썼다가 적발된 2012년 농어촌 전형 비리 사건 때보다 오히려 수법이 훨씬 대담했습니다. 경찰은 부정 입학 방법을 조언하고 장애인 증명서를 위조하는 과정에 개입한 전문 브로커가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학부모들을 불러 조사한 뒤 브로커로 지목된 사람 쪽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브로커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이번 4건 이외에 부정 입학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제천 화재 속보 전하겠습니다. 2층 유리창을 왜 더 일찍 깨지 않았는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방서 측은 유리를 깨서 산소가 들어가면 갑자기 불길이 거세지는 이른바 백드래프트 현상을 우려했다고 해명했지요. 하지만 유족들은 2층 사우나 내부에 불길 흔적이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민 기자입니다. 화재 당일 소방관들은 현장에 도착한 지 40분이 다 돼서야 2층 유리창을 깼습니다. 소방서 측은 백드래프트 현상이 우려돼 주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드래프트란 밀폐된 공간의 화재가 산소가 부족해 불길이 줄어들다 공기가 유입되면 다시 화염이 살아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하지만 어제 현장 감식에 참여한 유가족들은 2층 사우나 내부에 불길 흔적은 없었다며 유리창을 깼어도 이런 현상이 없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안에 화염은 요만큼도 안 들어갔던 거예요. 불에 탄 게 아니라 그 흔적조차도 없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화재가 안쪽에서 있었다기보다는 지금 바깥쪽에서 화염이 들어가는 입장이었을 거잖아요. 실제로 그 유리를 깼을 때 그 안에서 폭발적인 어떤 화재 연소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2층 주변에 숨은 불씨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유리창을 깨면 글로 신선한 공기가 딸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반대편에 있던 통로 쪽에 있던 화염들이 신선한 공기가 들어가는 쪽으로 쫙 옵니다. 순간적으로. 정밀 조사를 통해 2층에 불씨가 번졌는지는 확인할 수 있겠지만 백드래프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였는지까지 확인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또 따져봐야 할 것은 20명이 숨진 2층 여성 사우나보다 3층과 7, 8, 9층이 훨씬 많이 탔다는 사실입니다. 가연성 소재들이 많이 사용됐기 때문인데 불법 증축 문제도 끼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이현영 기자입니다. 현장 감식에 동행한 유족들은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안 나온 3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3층 방화문 있는데 딱 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 전소, 천장 다 타서 다 녹았고요. 그 위층 또 올라가니까 레스토랑 보면 완전히 또 전소가 다 돼 있고요. 감식 결과 3층과 레스토랑으로 사용된 7, 8층, 그리고 9층이 특히 심하게 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화물 엘리베이터가 빈 굴뚝처럼 화염을 위층에 번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불길은 각 층 화물 엘리베이터 문 앞에 가연성 소재에 옮겨 붙었습니다. 화물 엘리베이터 앞쪽에 목재된 낙하 같은 게 있어요. 그게 거기 가까이 있으니까 그쪽에서는 화염이 연소될 확률이 많고 7층을 비롯해 2012년 증축된 8층의 테라스도 가연성 소재가, 2013년 6월 증축된 9층에선 침구류가 불을 키웠습니다. 이 건물은 지난 2010년 8월 사용 승인을 받은 뒤 8층과 9층을 증축했습니다. 이 가운데 9층의 쪽방 53제곱미터는 불법으로 증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8, 9층은 이제 그 재질 자체가 다양성 아크릴이라든지 천막 이런 것들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외부 쪽에서 불길이 올라와서 그쪽에 먼저 붙어서 화염처럼 이렇게 타는 부분들이 목격됐을 수 있는데요. 참사의 새로운 원인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번 화재 또한 인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희생자 발인이 이어지면서 충북 제천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정구희 기자입니다. 가족들이 고인의 영정과 위패를 두 손으로 감싸고 장례식장을 나섭니다. 딸은 엄마와 작별이 믿기지 않아 오열합니다. 지인들은 화재 당일 오전 봉사활동을 했던 고인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으로 작별 인사를 대신합니다. 또 성탄절이 돼서 예쁜 선물도 포장해서 다 나눠주시고는 끝나시고 피곤해서 목욕 가셨다가 할머니와 엄마, 딸까지 3대가 함께 화마에 희생된 가족의 연결식도 이루어졌습니다. 한 명 한 명 고인을 떠나보낼 때마다 흐느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 화재로 같이 희생된 남편과 아내는 마지막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오늘 하루 19명의 희생자가 발인했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의 발인이 오늘 하루에 진행됐습니다. 제 시간에 화장을 하기조차 어려웠고
유가족 대기실은 궂은 날씨에도 바깥에 설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합동분향소는 여보 미안해, 엄마 사랑해 같은 그리움의 글과 추억의 사진으로 채워졌습니다. 어제 아내의 장례식을 마친 남편은 아직 분향소를 떠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을 살려놓고 내가 죽어도 괜찮은 생각. 남은 희생자 9명의 발인은 내일과 모레 이틀에 걸쳐 치러집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네, 참사 나흘째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불러보겠습니다. 노유진 기자. 네, 제천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건물주와 관리인 조사는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네, 어제까지만 해도 경찰은 건물주와 관리인을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방금 전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어제부터 두 사람은 어제와 달리 병원이 아니라 경찰서에 직접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1층 천장에서 시작된 불이 건물 전체로 번져서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또 건물 옥탑방증이 일부 불법 증축된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 부분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벌인 관리인에게도 정확한 당시 상황을 캐묻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발인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그곳 충북 제천에서는 성탄절 얘기 꺼내기가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노 기자,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오늘 이곳 제천은 눈과 비가 하루 종일 오락가락했습니다. 침통한 분위기 속에 날씨까지 좋지 않아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전혀 나지 않았는데요. 더군다나 오늘 대부분의 발인이 진행이 되면서 제천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시민들 중에는 옷에 금조 리본을 달고 다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합동 분향소에도 조문객들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평소 같았다면 크리스마스 장식이 마련됐을 시청에도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분향소가 설치되면서 제천에는 숙연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지금까지 제천 화재 현장에서 SBS 노유진입니다. 지난달 서울교대체육관 증축 공사 현장에 불이 났을 때입니다. 신고 4분 만에 서초소방서에서 42명이 출동했고 이후엔 75명까지 늘었습니다. 대규모 인원이 출동하면서 현장 근로자 52명은 모두 무사히 구조됐지요. 그런데 이번 제천 화재 현장에 처음 도착했던 소방대원은 13명뿐이었습니다. 대도시와 지방 간 소방 인력의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민경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제천 화재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불타는 건물에 수십 명이 남아있었지만 동시에 건물 바로 옆에 있는 이 2톤짜리 LPG 저장 탱크가 가열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창기에는 그 동원된 총 소방 1착대라고 하는데 선체 인원이 화재 진압도 하고 인명구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인원이 13명 정도입니다. 그나마 13명 중 2명은 정식 소방대원이 아닌 병역 복무자였습니다. 소방대는 폭발을 막기 위해 탱크 열기를 식히기로 했습니다. 건물을 통째로 날릴지 모를 폭발을 우려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구조는 늦어졌습니다. 첫 출동 때부터 40명 정도의 소방대원이 나설 수 있는 곳은 서울과 일부 대도시뿐입니다. 전국의 소방 인력을 살펴보면 서울만 정부가 정한 필요 인력의 90%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광역시들은 그나마 70%를 넘겼지만 제천이 있는 충북은 필요 인력을 절반도 못 채운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구조대원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수하는 요원. 오죽하면 제천 화재 직후 광역시에선 4명이 타는 소방 펌프차를 지방에선 1명이 타야 한다는 한 지방 소방관의 자조적인 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장비 노후화도 심각해 충북의 소방차 가운데 4분의 1은 이미 사용 연한을 넘긴 걸로 드러났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인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6살 난 원생을 밀치고 때리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보육교사는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이었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육교사가 구석에 있는 남자아이의 머리를 쥐어박습니다. 성에 안 차는지 이번엔 아이 뒤통수를 내리칩니다.
바닥에 쓰러진 아이는 겁을 먹은 듯 허둥지둥 바로 일어납니다. 보육교사는 아이의 얼굴을 밀어 구석으로 몰더니 쉬지 않고 다그칩니다. 남자 원생이 이렇게 폭행을 당하는 동안 다른 어린이들도 겁을 먹은 듯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16일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맞은 원생 A군의 부모는 아이가 선생님에게 맞았다고 하는 말을 듣고 어린이집 원장에게 항의했고 보육교사로부터 머리를 때린 일이 있다는 시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보육교사는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A군이 다른 친구를 괴롭혀서 훈육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A군 부모의 고소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A군은 폭행을 당한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20일 넘게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린이집 측은 A군의 가족들이 보육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을 꿇리는 등 보복행위를 했다며 해당 장면이 녹화된 CCTV를 공개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짙은 안개 때문에 인천공항에선 항공기 무더기 지연 사태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1,000편이 넘는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생겨서 승객들이 공항에서 노숙까지 해야 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안에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된 항공기 운항 차질로 오랜 시간 공항에 발이 묶여 지친 승객들입니다. 오늘만 저녁 6시까지 총 560편, 이틀간 모두 1,122편의 항공기가 지연, 결항 또는 회항했습니다. 사실 항공기가 뜨고 내리지 못할 정도의 안개는 어제 거쳤습니다. 하지만 그 탓에 이후 항공 스케줄이 도미노 현상처럼 늦춰지고 있습니다. 성탄절 여행을 꿈꿨다가 기내에서 장시간 머물고 공항에서 노숙까지 한 승객이 한둘이 아닙니다. 공항과 항공사의 무성의한 대응을 탓하는 승객의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어떻게 안내하고 그다음 일을 어떻게 할 건지를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비행기 못 듭니다. 알아서 하세요. 얼마나 이거 무성의하게 들려요. 인천공항은 내일 아침은 돼야 운항 지연 사태가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공항에 오기 전 실시간 운항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짙은 안개에 바닷길도 막혀 인천항에서 풍도로 가는 항로와 대부도에서 덕적도로 가는 항로 등 모두 4개의 여객선 항로가 통제됐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에 대해 북한이 핵 억제력을 억척같이 다져나가겠다며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도발을 예고하진 않아서 대응 수위를 조절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은 이번 유엔 결의안이 북한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라며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유 제품 수입을 최대 50만 배럴로 바짝 조이고 추가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까지 설정한 이번 제재안이 전면적인 경제 봉쇄와 같다며 반발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면서 핵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실제적인 힘의 균형을 이루어 미국의 핵위협 공갈과 적대 책동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자위적 핵 억제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갈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 직접적으로 도발을 예고하는 내용을 담지는 않았습니다. 내년 정세를 관망하면서 보다 신중히 향후 행보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어떻게 앞으로 북한 문제에 접근할 것인가 지켜보면서 북한의 도발 수위는 조절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대대적인 기강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어제 끝난 세포위원장 대회에서 사람들의 사상 정신 상태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말단 간부들을 다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부의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내부 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SBS 유성재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자녀의 유치원 입학을 앞둔 학부모들은 한 차례 전쟁을 치릅니다. 오로지 추첨에 의해서 선발이 결정되기 때문에 추첨 당일 현장에선 기대와 기쁨, 실망이 교차합니다. 정부가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인터넷으로 지원하고 추첨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유덕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착순 모집이 추첨제로 바뀌면서 시작된 사립유치원 입학 전쟁. 쏠림 현상과 이중 지원을 막는다며 같은 날 같은 시간 추첨을 실시해 수년째 거듭되는 유치원 입학 전쟁을 해결하겠다며 정부가 올해부터 운영하는 사이트 처음학교로입니다. 손쉽게 인터넷으로 유치원에 지원하고 추첨하는 건데 엄마들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크게 도움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냥 왜냐면 사립유치원들이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원화수가 전체 유치원의 4분의 3이나 되는데도 이 처음 학교로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은 100개 가운데 3곳도 채 안 되는 겁니다. 울산, 세종, 제주에서는 아예 사립유치원이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이트에 올리면 정원과 원비, 교사수, 교육과정 등이 공개되는데 다른 유치원들과 비교되고 지원율까지 드러날 수 있어 부담스럽다는 게 사립유치원들의 설명입니다. 경쟁률이나 또 이런 데이터 숫자가 많이 나온다는 또 그런 통계치가 나올 거고. 이렇다 보니 처음 학교로는 사실상 국공립만 참여한 반쪽짜리 사이트가 됐고 유치원 입학 전쟁은 올해도 여지없었습니다. 한 곳은 제가 가고 한 곳은 남편이 가고 한 곳은 친정엄마가 가고 이런 식으로 모든 가족이 다 총출동을 해가지고. 많은 사립유치원들이 앞으로도 처음 학교로에 참여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태도여서 유치원 입학 전쟁을 막겠다는 정부의 공언과 달리 내년에도 유치원 추첨 전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궂은 날씨와 무거운 분위기 속에 오늘 성탄 전야 소식을 전하는 게 어떨지 고민도 했습니다만 지금 서울 도심 상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주희 캐스터. 네, 저는 지금 서울 명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오늘 아침부터 내리던 비가 그쳐서인지 지금 이곳에서는 성탄 전야를 즐기려는 시민들의 모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리에는 예쁜 트리와 또 간간히 들려오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성탄절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고 있고요. 또 가게마다 선물을 사려는 시민들의 모습들도 눈에 띄는데 입가에는 미소가 가득 번져 있습니다. 네, 추워지고 있다고요. 오늘 밤 그리고 내일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비가 그치고 나니까 공기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성탄절인 내일은 다시 추워지겠는데요. 현재 경기 일부와 강원 영서 일부 지방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내일 아침은 철원이 영하 13도, 서울도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한낮에도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기온이 0도, 춘천 영하 2도에 그치겠습니다. 강원 산간지방에는 대설주의보는 해제됐고요. 내일은 전국에 눈비 소식 없이 맑겠습니다. 다행히 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회복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내려가겠고요.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면서 또 한 번의 강력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명동에서 SBS 기상캐스터 정주희였습니다. 1년 케이크 판매량의 30%는 요즘 성탄절 시즌에 나간다고 합니다. 제빵 기사들은 야근을 피할 수 없겠죠. 그래도 마지막 케이크는 팔지 않고 집으로 가져갈 거라는 동네 빵집 제빵 기사들을 정경윤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아침 7시, 작업장의 공기가 따뜻해지기도 전에 반죽이 시작됩니다. 평소 만들던 빵 50종류에 더해 미리 주문받은 케이크 150개까지. 크리스마스는 제빵 기사들에게 대목이면서 가장 긴장되는 시기입니다. 1년 동안 저희는 농사 지은 거를 평가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매장에서 케이크를 드셨던 분들이 이런 시즌 때 저희 매장을 방문해 주실 거라고. 프랜차이즈의 호텔, 편의점에서도 케이크를 판매하는데 가격을 낮추기도, 비용을 들여 홍보하기도 쉽지 않은 동네 빵집은 품질과 정성이 경쟁력입니다. 서서 일하던 제빵 기사들은 낮 12시, 점심시간이 돼서야 처음으로 의자에 앉습니다. 한 3시간이면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진짜 텅텅 붓고 핏줄 터지고 난리였는데 운동도 하고 이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오전 내내 만든 케이크는 곧바로 판매대에 전시됩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되면 가족들이랑 같이 모여서 먹고 있어요. 빵집이 유명해서 맛있다고. 올해 예상 판매량은 500개. 크리스마스까지 쉴 틈이 없지만 그래도 더 많이 팔렸으면, 더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게 진심 어린 바람입니다. 크리스마스 끝난 다음 날이 저희 또 크리스마스거든요.
25일 날 저녁에는 케이크 하나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은 밤 시간이지만은 그래도 촛불 하나 켜고 가고 있습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국회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자는 데는 대체로 공감하지만 휴일 수당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민주당사를 기습 점거한 지 일주일이 돼갑니다.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법을 노동계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만들려 한다며 저지 농성 중입니다. 근기법 개합 중단을 위해서 농성에 들어왔지만요. 현재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민주당도 핵심 국정과제인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여야 협상을 나름 서둘러 왔습니다. 지난달 23일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되 휴일 근로수당은 지금처럼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연내 법안 처리가 가시화되는가 싶었지만 노동계가 제동을 걸면서 상황은 급반전했습니다. 휴일 근로수당은 원칙대로 200%, 통상임금 2배로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민주당 내 친노동계 의원들이 양대 노총의 주장을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민주당은 휴일 수당을 단계적으로 올리자는 중재안을 여야 협상 테이블에 들이밀었지만 이번에는 야당이 원래 합의한 대로 하자고 버티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 여기다 당내 이견까지 겹친 삼중고로 결국 올해안 처리는 물 건너갔습니다. 민주당은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는 근로시간 단축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국내에서도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상점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화폐로 자리 잡는 과정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투기 열풍에 편승하는 것인지 답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와인바. 이곳에서는 1년 전부터 비트코인으로 음식값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뭐 2달에 한 번 이러다가 요새 와서는 2주에 한 번? 우리나라도 이런 데 반대가 있냐고. 의류와 잡화 매장이 밀집한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 지하상가에서는 620여 개 모든 점포가 비트코인을 받기로 했습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리플이나 이더리움 같은 다른 가상화폐로 음식을 살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2013년 인천의 빵집이 처음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인정한 이후 국내에서 가상화폐를 받는 상점은 약 150곳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도입했던 빵집 주인은 오히려 자신은 해킹 피해를 봤다며 가상화폐 거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살 때는 일본 거래소 사고 팔 때는 빼가지고 우리나라 거에서 팔고 이런 식 좀 했었죠. 없어졌죠. 또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폭이 워낙 커서 효율적인 결제 수단이 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얼마로 책정해야 될지 어려운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높다는 그런 면이 있고, 가상화폐가 새로운 지급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해선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해주는 등 선결 과제가 필요하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SBS 한승환입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트리용으로 인기를 끄는 나무가 사실은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고유식물, 구상나무라고 합니다. 100년 전 선교사들이 바다 건너로 가져간 건데 정작 우리나라에선 현재 멸종위기 상태입니다. 장세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선 농장에서 10년 넘게 키운 전나무를 밑동까지 잘라 크리스마스 트리로 세웁니다. 특히 한국 전나무로 불리는 구상나무는 인기가 높습니다. 보라, 빨강 등 다양한 색깔 열매에다 특색 있는 잎 모양이 매력적입니다. Korean fir, as we see here, we're looking at these here on the MSU. The needles tend towards a light green color, but have this really nice silvery underside to them. So a very attractive tree. 미국이나 유럽산 전나무에 비해 크기가 작고 잎끝이 뾰족하지 않아 찔릴 염려가 적습니다. 장식을 얹기도 편합니다. 구상나무는 한라산과 지리산 등이 원산지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대표적인 한반도 고유식물입니다. 100여 년 전 제주도에 왔던 선교사들이 관상용으로 가져갔고 지금은 크리스마스 트리용 나무로 당당히 자리 잡은 겁니다.
그러나 정작 원산지인 국내에선 기후변화 탓에 대규모 고사 현상이 잇따르면서 구상나무 구경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한라산이나 지리산에서 그 고사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말라 죽어요. 자연적으로 죽는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갑자기 죽으니까. 해외에선 품종 개량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원예용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지만 국내에선 고유종 생물 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혹시 초록색 옷을 입은 산타클로스 본 적 있으신가요? 프랑스에는 빨간색 옷을 입은 산타를 도와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초록 산타클로스가 있습니다. 파리 배재학 특파원이 만나봤습니다. 초록색 옷을 입은 산타클로스 앞에 양손 가득 선물을 든 사람들이 줄 서 있습니다. 산타가 선물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받고 있습니다. Donc effectivement, c'est le rôle des Pères Noël verts après de distribuer aux familles nécessiteuses, bien évidemment. On ne donne pas à tout le monde, c'est évident. 이렇게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장난감을 기증받아 소외된 이웃에게 나눠주는 초록 산타 캠페인을 벌인 건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구 최대 명절인 크리스마스에도 선물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뜻있는 시민들이 모여 희망을 뜻하는 초록색의 산타를 만들었습니다. Le populaire a décidé de donner un coup de main au Père Noël officiel, alors en s'habillant de vert parce que c'est la couleur de l'espoir. 프랑스도 경기 침체로 지난 2015년부터 기부가 줄어들었고 초록 산타의 선물 나눠주기도 예전보다 힘든 상황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연대의식인 솔리다리테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프랑스지만 최근 도덕성을 회복하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배재학입니다. 일본에서 차를 사지 않겠다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자동차 유지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도쿄에서 최우원 특파원입니다. 보행자나 장애물이 나타나면 자동차 스스로 멈추는 자동 브레이크 기술. 한 번 충전에 최대 240km를 달리는 전기차까지 첨단 기술을 내세운 일본의 신차 판매는 2015년 연간 494만 대로 바닥을 찍은 뒤 최근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대와 20대 운전면허 취득자는 10년 새 10% 이상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각종 유지비를 부담스러워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車検とか合わせたら月10万とかじゃないですか、払うのは。東京だったら電車使った方がないじゃないですか。 일본에선 아파트 주민들도 관리사무소에 별도의 주차료를 내야 됩니다. 도쿄의 한 달 주차료는 우리 돈 30만 원 안팎에 이릅니다. 여기에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차량 검사와 수리비가 100만 원 안팎이나 되고 고속도로는 몇십 킬로미터만 달려도 5만 원 이상 내야 합니다. 국토교통성 조사에서 일본 20대들의 휴일 외출 비율이 1987년 71%에서 2015년 55%로 떨어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장기간의 경기 침체를 경험한 젊은 층, 장래 수입과 소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성향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시장 전망이 어둡다고 판단한 혼다는 2021년 일본 공장 한 곳을 문 닫기로 했습니다. 젊은이들의 구르마 바나레, 즉 자동차와의 결별이 일본 자동차 산업 자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최호원입니다. 스마트폰 앱이 발달했지만 여전히 종이 다이어리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면받기는커녕 오히려 찾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 왜 그런 건지 조지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30대 직장인 김보은 씨에게 다이어리는 생활의 일부입니다. 그날그날 일정도 쓰고 특별한 이벤트 같은 거에도 기록하고 평소에 메모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이 40대 남성도 주말 일정부터 여행 계획까지 수첩에 꼼꼼히 정리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잡기 위해 출판사들은 독서 다이어리, 꽃 다이어리, 공부 다이어리 등 특화된 다이어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줄어들던 다이어리 책의 종류와 판매량은 3년 전부터 증가세로 돌아섰고 문구회사들이 만드는 다이어리 판매량도 지난해부터 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단체 판매를 제외한 개인 판매량만도 해마다 1-20%씩 늘고 있습니다.
다이어리 인기의 한 축은 사은품 다이어리입니다. 이 커피 전문점은 14년째 연말마다 사은품 행사를 해오면서 다이어리 열풍에 불을 지폈습니다. 1월부터 고객들의 여러 의견들을 다 수렴을 하여갖고 컨셉 기획부터 시작해서 제작 단계까지 사서 쓰든 사은품으로 받아 쓰든 다이어리를 애용하는 이유는 비슷합니다. 핸드폰으로 하는 것보다는 글로 쓰는 게 제 생각이 좀 더 잘 정리되고 그걸 쓰면서 약간 하루를 정리하고 약간 그러고 나중에 봤을 때 스마트폰보다는 그런 게 더 기억이 많이 남고 매일 쓰는 메모의 힘을 강조하는 책들이 최근 잇따라 나오는 것도 다이어리의 인기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SBS 조지연입니다. 소방차 막는 불법 주차 차량, 재구실 못하는 비상구의 부실한 점검, 비단 제천 화재 현장만 이렇습니까? 안전은 굴뚝을 통해 배달되는 선물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고 지켜나가야 하는 약속일 겁니다. 성탄 전날 밤에도 무거운 얘기했습니다. 평화가 함께하길 바라며 뉴스 마치겠습니다.